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무역영어 2, 3급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단하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역영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무역영어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준비하게 될 무역영어 자격증이란 어떤 자격증인지, 그리고 이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격증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역영어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는 이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바로 무역이겠죠. 자, 무역에 대해서, 무역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은 영어로는 trade라고 하죠. 뭐 trade, international trade, 다양한 표현으로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trade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이란 한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영토와 주권을 달리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하는 상품 거래, 물자, 기술 등의 국제적인 경제적 활동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외국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무역이라고 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한국이 일본과, 한국이 미국과, 이렇게 국가 간에 오고 가는 물자와 상품, 뭐 이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무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무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인데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역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무역은 분명히 국가 단위의 굉장히 큰 경제 활동이고 수익성도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굉장히 편향된 산업 구조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 아무래도 외국과 하는 거래이다 보니까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랑도 거래를 하고 유럽이랑도 거래를 하고 중국이랑도 거래를 하죠. 그 중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중국.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까운 국가죠. 사실 가까운 곳은 30분이면 갑니다. 요즘 비행기 1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중국과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외국이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랑 15시간 거리에 있는 미국, 10시간 넘게 가야 되는 유럽, 이런 곳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과 하는 활동인데, 그래서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베이스가 다 다른 국가와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여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협정이나 조약 같은 미리 사전적인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과 하는 거래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상품 거래, 물자, 기술입니다. 우리는 무역이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물품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핸드폰을 거래한다, 식품을 거래한다, 옷을 수출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물자를 거래하는 것만 무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역을 규정하는 법률인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 거래법을 보시면 이런 물자뿐만이 아니라 용역, 서비스, 기술, 이런 모든 것들, 무채물까지 다 무역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 자, 여러분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쓰시는데 하다못해 게임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즐겨 하시는 게임 중에는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게임도 있습니다. 그 게임을 우리나라가 수입해와서 지금 여러분이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형체가 없죠. 컴퓨터 안에서만 존재하니까 소프트웨어는 형체가 없지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입조차도 우리는 무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을 수출할 수도 있고
있고 단순히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역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점점 무역의 범위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물잔 왔다 갔다 했었죠. 뭐 포도주 잘 만드는 나라는 포도주를 수출하고 옷을 잘 만드는 나라는 옷을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었는데 점점 세계가 발달하면서 무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하는 상품 거래, 물자 거래, 기술 거래 이런 모든 국제적인 경제 활동을 무역이라고 통틀어서 부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무역의 기본 개념을 알아봤으니 무역의 시작과 끝인 무역 계약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무역은 당연히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는 사실상 계약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껌을 사는 것조차 우리가 이거 얼마예요? 300원이에요. 300원 드릴게요. 껌 주세요. 이 모든 것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랑 동일하게 무역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무역 계약은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안에 세부적인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성립, 이행, 종료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입니다.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는 말 그대로 무역계약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한국 안에서 같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할 때도 너무 복잡하고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심지어 외국에 있는 내가 모르는 외국인과 심지어 말도 안 통해요. 그런 사람과 계약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단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성립 단계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이 바로 인코텀스 2020과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일명 CISG 또는 비엔나 협약이라고 부르는 이 협약입니다. 자, 이 두 협약은 무역의 3대 협약 중에 2개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협약인데요. 실제 수업 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하시고 계셔야 할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인코텀스 2020 같은 경우에는 인코텀즈는 보통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는 인코텀즈 2010이 적용이 되었고 2020년부터는 새롭게 발효된 인코텀즈 2020이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또 인코텀즈 2030이 발효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코텀즈 2020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자, 무역 업계에서 일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무역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외계어 같은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FOB, CIF, DDP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다면 여러분은 무역에 이미 첫걸음을 떼신 분들이에요. 자, 이런 용어들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위험을 부담하는지를 간단하게 약자로 표현해 놓은 것들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인코텀즈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벌금을 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무역업계에서 무역이 처음 시작되던 콜럼버스가 배 타고 미국을 찾아 떠나던 그때부터 사용되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법보다 더 강력한 관습으로 굳어져 있는 용어들을 인코텀즈에서 좀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OB, CIF, DDP, XWOX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뒤에서 인코텀즈에서 공부를 해보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CISG, 비엔나 협약이죠. 얘는 유엔 협약입니다. 유엔 협약. 유엔에서 정리를 한 협약인데요. 자, CISG는 무역업계의 헌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헌법이냐? 무역업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규정을 총망라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CISG입니다. CIS를 제가 지금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에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CISG는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여기 들어가든 위화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CISG는 무역계약의 모든 단계를 다 다루고 있는 협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ISG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청약과 승낙, 무역계약의 성립,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심지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이 잘못됐을 때 행해야 될 의무까지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의 전 단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CISG는 헌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혹시 헌법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헌법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로 적혀 있습니다.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한다. 좋죠. 말은 좋죠. 근데 무슨 행복?
자, 이런 식으로 CIS는 약간 추상적인 말로써 무역계약의 모든 단계를 포괄성 있게 정리해 놓은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코텀스는 그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그래서 양도 훨씬 많고요. 들어있는 내용도 훨씬 많습니다. 대신 인코텀스가 CIS보다 조금 더 쉬운 측면은 있고요. 아무래도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규칙 및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역계약이 무사히 잘 성립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바이어를 찾아서, 좋은 셀러를 찾아서 무역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자, 그러면 무역계약을 이행해야겠죠. 자, 무역계약을 이행하려면, 자,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습니다. 자, 바이어가 셀러가 있으면 무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 바이어는 예를 들어서 물품을 조달해야 될 거고요. 조달한 물품을 운송해줘야 될 거고, 통관도 해줘야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의무를 수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셀러도 마찬가지로 대금을 결제할 의무가 있을 거고요. 물품을 수령할 의무도 있을 거고, 또 통관을 해야 될 의무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의무들이 모여서 무역계약의 이행을 이루게 되는데, 이런 의무들이 대부분 CIS랑 인코텀스 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 협약들입니다. 자, 자세히 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셀러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셀러예요. 자, 여러분이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파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랑 하냐면 와칸다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 어벤져스에 나오는. 자, 물론 어벤져스에 나오는 국가는 굉장히 부강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가난해 보여요. 뭔가 아프리카에 있고 뭔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 나라의 상인을 믿지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사실 무역에서는 100만 원도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무역은 몇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결제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보장할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지겠죠.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용장입니다. 자, 신용장은 일명 LC라고 하고요. 얘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입니다. 자, LC, Letter of Credit. 자, 말 그대로 신용을 위한 편지가 되겠죠. 신용을 위한 편지. 자, 신용장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과 처음으로 거래를 트는데 나는 저 사람을 아직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인 은행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통해서 은행의 보증을 받아서 결제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신용장인데요. 이게 신용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은행이 관계가 되다 보니까 서류 조건도 굉장히 복잡하고, 날짜, 운송 방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정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매번 이렇게 계약할 때마다 쓰고 또 쓰고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공통적으로 신용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넣은 협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이죠. UCP 600입니다. 자, UCP 600도 주기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어서 UCP 700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UCP 600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용장은 은행에서 서류를 취급하고 은행에서 결제를 보증하는 것이 바로 신용장입니다. 그래서 UCP 600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역회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 협약 원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원문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무 시중은행 사이트나 들어가셔서 법령 이런 자료실을 찾아보시면 UCP 600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은행이 결제를 보증해주고 서류를 검토해주고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죠. 은행이 서류 검토도 해주는데 보증도 서준대. 그럼 은행은 뭐가 아쉬워서? 자, 바로 수수료죠. 신용장은 사실 굉장히 수수료 비중이 큰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추심을 사용할 수가 있죠. 신용장은 수수료도 부담스럽지만 서류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타 하나만 있어도 신용장에서는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싶다, 조금 더 용이한 걸 하고 싶다 하시면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이용해서
추심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추심은 뭐냐? 은행이 서류를 검토는 해주는데 보증은 해주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추심입니다.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살필 거고요. 추심도 마찬가지로 UCP와 비슷하게 URC라는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를 받았으면 이제 운송을 해줘야겠죠. 자, 운송이 말이 좋아 운송이지.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죠. 택배가 오늘 밤에 시키면 내일 와요. 요즘은 밤 12시에 시키면 새벽에 오는 배송도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얘기고, 우리나라는 뭐 통신, 운송 이런 거는 너무나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유럽 같은 데서 직구하시면 잊고 있을 때쯤 오지 않나요? 잊고 있을 때쯤 오죠. 저도 관세사지만 저는 직구 안 합니다. 저는 직구하면 전 성격이 급해서 전 직구하면 화가 나요.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운송도 느리지만 통관도 느리고 모든 것이 다 느립니다. 심지어 문의 답변도 느려요.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이 운송이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 운송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무역은 운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운송 과정에서 이 물건이 분실되고 파손되고 지연되고 이런 트러블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로 운송협약들입니다. 그래서 운송협약은 크게 이렇게 나눠놨는데 첫 번째 해상운송. 해상운송은 말 그대로 오션, 선박을 이용해서 바다로 운송을 한 운송 형태를 말합니다. 사실 무역에서 이제 항공운송이 많이 확대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무역에서 중심적인 운송 형태는 해상운송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은 굉장히 벌크, 큰 중량의 화물들을 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기는 이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화물들이 해상으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운송 규칙들이 사실 운송 규칙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전에 제정된 규칙들이에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이렇게 있는데 뒤에서 상세하게 볼 거고요. 우리나라 상법에 반영된 규칙이 바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고 함부르크 규칙은 조금 더 화주 친화적인 규칙 뭐 이렇게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뒤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URCTD라고 써 있는데요. 자, 복합운송은 무엇이냐? 복합운송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된 모든 운송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무역은 사실 모든 무역이 다 복합 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무역이 처음 태동하던 시기 한 몇백 년 전의 상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사실 대부분 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배를 가지고 있어야 무역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아니면 최소한 내 친구가 배를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왜냐? 운송인이라는 사람이 아직 그렇게 막 많지 않을 때니까. 자,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운송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물건을 여기까지 지고 와요. 자, 배가 여기 있겠죠? 그럼 배에다 물건을 실어줍니다. 그럼 이 배가 나의 손님한테 가겠죠. 그럼 손님이 또 직접 여기서 물건을 가져갑니다. 이 형식이 바로 전통적인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해상운송이죠. 왜냐하면 여기엔 지금 운송에 관련된 부분이 오션밖에 없으니까 매도인의 손을 떠나서 매수인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오로지 바다로만 운송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몇백 년 전 얘기고, 자, 여러분이 쉽게 말해 직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매도인인데 여러분이 미국으로 아니면 일본으로 운송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일본으로 운송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서울에 있어요. 자, 일본으로 가는 배들은 대부분 부산항에서 떠납니다. 왜냐하면 훨씬 가까우니까. 자,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자, 일본 그림에 성의가 없어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건을 이고 지고 가서 거기서 직접 배에다 물건을 실어주실 건가요? 아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러분이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친한 포워더 또는 컨테이너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대부분은 포워더라고 하는 운송 주선인에게 전화를 걸게 될 거예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포워더는 사실 그냥 여행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운송 주선인 포워더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이번에 컨테이너 수출 하나 할 건데 컨테이너 하나만 갖다 주세요 하면 트럭이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트럭에다 짐을 실으면 되고 이 트럭은 부산으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은
컨테이너에 물건만 실어주면 그 뒤에는 알아서 운송인들이 다 운송을 해주겠죠. 자, 이게 현대시대의 무역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입자도 절대 자기가 한국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지 않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다른 운송인에게 부탁해서 자기 회사로 물건을 가져오겠죠. 자, 이게 바로 현대의 무역인데 지금 여기에 연관된 운송 방식을 볼게요. 일단 트럭 운송을 했으니까 내륙 운송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해상 운송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오션이 들어갔고요. 일본에서는 기차를 타고 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철도 운송이 또 들어가게 됐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철도 운송이 없다 치더라도 트럭 운송, 내륙 운송과 해상 운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결합돼서 운송이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은 좋아서 해상 운송이다, 오션권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해상 운송은 현대에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자동차 타고 와서 배에 싣고 항공기에 싣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해상운송, 항공운송이다?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인이 해상운송일 수는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운송은 복합운송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통일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크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수업 목적으로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항공운송, 왈소 조약이라고 있는데 항공운송은 일단 항공이나 뭐 해상이나 뭐 내륙이나 이런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싸요. 비행기 값이랑 배값이랑 천차만별이죠. 자, 그래서 항공운송은 굉장히 비싼 운임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한번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전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운송 방식과는 다른 별도의 조약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운송에 관련된 조약들, 결제에 관련된 조약들, 여기다 뭐 하나 플러스한다면 보험. 여러분도 실비보험 같은 거 다 가지고 계시죠? 화물에도 보험이 존재합니다. 해상보험, 뭐 항공보험 이런 것들 다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뭐 플러스로 뭐 미아라든지 ICC 이런 거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협약을 다 원문으로 볼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역계약이 잘 이행되면 좋은데, 자, 무역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계약의 종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 첫 번째는 잘 이행이 돼서 이행이 완료된 종료가 있을 수 있고요.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배를 타고 가다가 물건이 전손됐다. 태풍을 만나서 물건이 배에 빠졌다. 이런 경우. 아니면 물건이 와서 까봤더니 엉뚱한 물건이 왔다. 이런 경우들.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바로 분쟁 발생. 자,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원만하게 이행이 완료돼서 계약이 종료되겠지만 분명히 이런 분쟁으로 끝나는 계약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쟁이 발생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한국에 있고 쟤는 미국에 있어요. 자, 여러분 중고나라에서 거래만 해도 그 사기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좌 추적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 미국에 있는 사기꾼을 잡는다? 굉장히 어렵죠. 갈등 해결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무역계약의 종료 단계에서 규칙이 뉴욕협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협약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인데요. 이게 풀네임이고 얘가 별명이에요. 자, 중재는 뭐냐? 중재는 소송보다는 조금 약하고 하지만 소송이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정, 재판은 판사님이 해주시죠. 중재는 중재인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무역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중재인이 너랑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럼 이런 해결책은 어떻겠니? 라고 중재를 해주는 거. 그래서 뭐 재판과 다양한 차이점이 있는데 재판은 3심제지만 중재는 단심제고 재판은 판사님이 하지만 중재는 무역 전문가가 한다. 이런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뉴욕협약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제협약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국이랑 미국이랑 소송을 해요. 한국이랑 미국이랑 소송을 하는데 한국법이랑 미국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한국법과 미국법 규정이 다 다를 거고 한국법으로 하면 유죄,
미국 법으로 하면 무죄.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런데 뉴욕 협약은 법을 따로 제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뉴욕 협약 가입국이면 무조건 중재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중재를 받았어도 미국에서도 효력이 있고, 미국에서 중재를 받은 것이 일본에서도 효력이 있고, 가입국이기만 하면 국제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뉴욕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중재 상사 규칙, 그 다음에 CISG에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계약의 단계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역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의 형태, 무역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분류입니다. 유형 무역과 무형 무역인데요. Visible trade, invisible trade. 자, 유형 무역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무역입니다. 핸드폰을 거래하고 의류를 거래하고 식품을 수출하고 이런 모든 것들, 상품의 거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물품, 상품을 거래로 하는 그 무역을 유형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이죠. 자, 그러면 무형 무역, invisible trade, 얘는 뭐냐?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는 무체물들. 자본, 기술, 노동,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은 형태가 없는 상품이죠. 하지만 분명히 가치는 있습니다. 가치는 있지만 형태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것을 무형 무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무역과 간접 무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중겨이 무역이 있고 중가이 무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안 써 있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단어 맞춤법을 주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무역, intermediate trade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상이 거래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한다. 자, 그럴 거면 왜 수입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잘 볼게요. 자, 여러분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있는 K고요. 중국에는 C가 있고 일본에는 J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J는 C가 만드는 어떤 물건을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C의 존재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K는 C의 존재도 알고 있고 이 물건을 사고 싶은 J의 존재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는 생각하죠. 둘을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C한테서 물건을 100원에 사옵니다. 그리고 J한테 물건을 150원에 파는 거죠. 중간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 물건이 한국 들어오긴 하는데 보통 통관은 되지 않고 보세구역이라고 해서 통관 안에도 머무를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면세점 같은데, 여러분 면세점이 보세 판매장이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에 있는 물건들은 통관이 안 된 물건들이에요. 여러분이 막 갖고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구역에다가 잠깐 보관했다가 다시 일본으로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품의 가공이나 형태 변경은 없고 그냥 바로 왔다가 바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중겨이 무역의 특징은 뭐냐? 자, 계약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수입 계약.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수입 계약이 하나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수출 계약이 하나 또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거래는 하나죠.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랑 다름없는 결과인데, 그런데 계약이 하나, 두 건이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수익은 뭐냐? 한국은 지금 사실 하는 게 없죠.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게 없는데 중개 차익. 100원에 사와서 50원에 팔았으면 지금 중개 차익은 50원이 되는 거죠. 한국은 이 중개 차익을 위해서 이 중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입 계약이 한번 이루어지고 수출 계약이 한번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중개 무역에서는 자, 일본은 지금 얘의 존재를 모르고 있죠. 중국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셀러의 존재를 안다면 당연히 자기가 직접 100원을 사오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둘의 연결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 일본의 수입자가 중국의 수출상을 모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원수출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3자 선화증권, 스위치비엘 등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스위치비엘은 뭐냐면 이 중국에 있는 C의 이름을 K의 이름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원래 이름에 C가 찍힐 거잖아요. 원래 C가 원래 생산자니까. 근데 그걸 네임으로 살짝 바꿔서 이렇게 원래 수출상을 감추는 거, 이런 것을 스위치비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겨의 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먹는 건 중개 차익, 그리고 계약이 수입 계약과 수출 계약, 이 두 가지 계약이 별도로 이루어진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다른 무역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에는 중가의 무역이 되겠습니다. 중가의 무역. 자, 중개라는 말은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인을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인. 자, 여러분이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을 보러 가면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집도 보여주고 이 집도 보여주고 저 집도 보여주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면 그 뒤에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를 만들어주죠. 자,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집주인의 이름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집주인의 이름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 계약서에서는 당사자가 아니죠.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가의 무역의 특징입니다. 아까 중겨의 무역은 수입계약도 별도, 수출계약도 별도인데 중간에 있는 한국인 내가 두 계약의 모두의 당사자였죠. 중가의 무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연결만 해주고 계약에서는 빠집니다. 계약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이름만 기재가 되겠죠. 저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중겨의 무역과 중가의 무역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 좀 구분이 헷갈려요. 나중에 좀 헷갈리니까 부동산 중개인 생각하시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erchandising Trade랑 Intermediate Trade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통과무역. 자, 얘는 엄밀한 의미에서 무역은 아닌데 얘는 뭐냐면 자,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과 일본이 서로 직항이 없다고 칩시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직항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에 들렸다가 중국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들렸다가만 가는 거. 여기서 일본 배를 타고 왔다가 물건을 내려서 다시 한국 배로 갈아타고 가는 거. 이거를 통과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환적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자, 환적은 무엇이냐? 어떤 운송수단에서 한번 내려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다시 선적하는 거. 그래서 unloading, 하역과 reloading, 재선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환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가도 배를 갈아타지 않으면 환적은 아니에요. 배를 갈아타야만 환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통 하는데 자, 그러면 통과무역은 그냥 들렸다만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 무슨 이익이 있느냐? 자, 여러분, 보세창고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세창고료가 뭐냐면 통관이 되지 않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에 지불하는 비용인데 자, 이 창고료가 일반 창고료랑은 차원이 다르게 비쌉니다. 조금 비싼 물건은 하룻밤 만에 몇백만 원 나오는 거 일도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룻밤이 있는다. 그럼 여기서 창고료 발생하죠. 보험료 발생하죠. 운송료 발생하죠. 이런 다양한 수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무역은 혹시 뭐 직항이 없거나 지리적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래서 다른 나라를 들렸다 오는 경우에 발생하는 좀 예외적인 형태의 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무역의 기본적인 개념과 종류 그리고 형태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해서 무역의 종류와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